자, 수험생 여러분, 다시 부동산학 개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하고 부동산학 개론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시간이 여러분하고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학 개론을 계속 공부해 왔는데요. 부동산의 개념부터 해서 분류, 특성, 수요 공급 이론 이렇게 공부해 왔습니다. 이 앞전 시간까지요. 우리 정책론을 공부했습니다. 투자론, 정책론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금융론하고 감정평가론이 남았는데, 감정평가론의 일부는 가격이론이라고 해서 감정평가론에서 우리가 득점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금융론과 평가이론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부동산의 개론에서 주로 출제되는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자, 제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어떤 사람이 합격하는가, 공부를 깊게 한 사람이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계속 반복적으로 한 사람들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60점 맞는 시험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하고 공부했던 내용을 계속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지만 계속 반복해 주신다면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 60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한테 수업 듣고 수업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그다음에 교재 보고 문제 풀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만나뵈는 시간 거의 마지막 시간으로요. 우리 금융론하고 평가이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부동산 금융론 파트를 여러분 펴시고요. 제 수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금융론입니다. 금융의 의미는 자금의 융통입니다. 돈이 흘러가는 모습들이죠.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게 금융입니다.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매개로 해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내가 사기 위해서 돈 빌렸다. 그러면 주택금융이라고 표현합니다. 토지를 내가 개발하기 위해서 돈 빌렸다. 그러면 토지금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은 주택금융과 토지금융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또한 부동산은 수요자가 돈 빌리면 그것은 소비자 금융, 소비금융, 부동산 개발업자가 돈 빌리면 개발금융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또한 토지금융과 주택금융으로 나눠지는데요. 토지금융보다는 주택금융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택 사는 사람이 돈 빌렸다. 주택 소비금융. 이게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 개발업자가 돈 빌린다. 주택 개발금융인데 공급자 금융이죠. 왜 공급자 금융입니까?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이잖아요. 개발은 공급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시험은 주로 소비금융에서 출제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부동산 금융의 큰 틀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첫 번째 우리 부동산 금융에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금융을 분류하는 겁니다. 금융의 분류입니다. 그러면 금융의 분류에서는 소비금융, 개발금융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지만 금융의 분류는 지분금융이라는 게 있고요. 부채금융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구별하는 것은 이 자체로 우리 시험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지분, 자기 돈이라는 소리입니다. 자기 돈을 쓰면 지분금융을 하고 부채, 남의 돈이죠. 남의 돈을 쓰면 부채금융을 합니다. 자,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돈 필요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은행 예금을 인출해서 썼답니다. 그럼 내 돈 쓰는 거죠. 이런 게 지분금융입니다. 제가 돈이 필요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팔아서 썼습니다. 그러면서 지분금융입니다. 근데요, 내가 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유흥자 받았습니다. 그럼 남의 돈 쓰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부채금융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흥자 받았다, 대출 받았다 그러면 부채금융입니다. 자, 크게 논리가요. 지분금융은 자기 돈 쓰는 거고 부채금융은 남의 돈 쓰는 것이다. 그런데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것은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지분금융을 합니다. 또는 신주 발행했다고 그래요. 신주 발행. 또 부동산 투자회사가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았습니다. 이게 투자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자, 투자 신탁 같은 거 리츠라고 하네요. 리츠. 이런 것들이 지분금융입니다. 그러니까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것들은 주식 발행했다, 신주 발행했다. 주식 발행하고 신주 발행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공모에 의한 증자라고 표현해요. 공모. 공개 모집했다는 소리입니다. 공모에 의한
증자라고 표현합니다. 공모에 의한 증자 주식 발행했다는 소리입니다. 신주 발행, 주식 발행, 공모에 의한 증자 모두 다 주식 발행했다는 소리입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 부동산 리츠 이런 것들이 지분금융입니다. 또 하나를 더 써볼까요? 네, 부동산 간접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간접펀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분금융입니다. 자, 신디케이트가 있습니다. 신디케이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라는 게 있답니다. 조인트 벤처 이런 것들이 지분금융입니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반면에요 부채금융 갑니다. 여기 지분금융이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식 발행하고 신주 발행은 주식을 발행했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공모에 의한 증자도 주식 발행했다는 소리죠. 그럼 결국은 주식 발행했다 지분금융, 투자 신탁, 부동산 리츠, 간접펀드,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지분금융. 부채금융은 남의 돈 쓰는 겁니다. 남의 돈. 그러니까 담보대출 받았습니다. 은행 가서 담보대출 받았습니다. 부채금융. 신탁증서금융. 신탁했다는 증서, 토지를 신탁했다는 증서를 담보로 증하고 돈 빌린 거. 신탁증서금융. 예, 부채금융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사채 발행했습니다. 사채. 이걸 회사채라고 하죠. 회사채. 회사채 발행.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 주택개발업자가 돈을 필요할 때 주택으로 갚는 사채를 발행합니다. 주택상환사채. 부채금융입니다. 그 다음에요. ABS라는 게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 MBS, 주택저당채권유동화 이런 것들이 부채금융에 해당됩니다. 지분금융, 부채금융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자, ABS 자산담보증권, MBS 주택저당채권유동화, 주택담보증권 이렇게 부르죠. 또는 MBB란 말도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는 부채금융이다.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가운데 중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메자닌 금융이라고 있습니다. 메자닌 금융은 두 가지 성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자닌 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입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게 가장 대표적인 부채금융이랍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 부채금융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렇죠? 예. 신주 인수권부 사채. 예. 부채금융이 아니라 메자닌 금융이라는 거. 그다음에 전환사채란 말도 나옵니다. 전환사채. 그럼 메자닌 금융이다. 자,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뒤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그다음에 주택상환사채, 해사채 뒤에 사채로 끝나죠. 근데 신주 인수권부 사채와 전환사채는 메자닌 금융이고, 그다음에는 사채, 주택상환사채 이런 것들은 부채금융이라는 거 첫 번째로 기억할 내용들입니다. 부동산 금융에서 첫 번째 금융의 종류에서 지분금융, 부채금융,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로 메자닌 금융까지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요. 우리 부동산 금융에서 주가 되는 게 주택소비금융인데, 주택소비금융은 주택담보대출 받았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소비금융이 주가 되는 거죠. 그럼 주택소비금융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할 건데요. 주택소비금융은 주택담보대출 받았다. 주택담보대출 받았다. 그러면 우리 주택담보대출에서 여러분 뭘 공부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리 주택담보대출 받았다. 이게 주택소비금융이에요. 그럼 주택소비금융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 대출 이자율 이야기 하겠죠. 대출 이자율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출 이자율에서 공부하는 거죠. 대출 이자율은 은행이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받아가는 이자율이죠. 그럼 대출 이자율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만약에 은행이 대출에 따른 위험이 높아진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데 차입자가 신용도하고 매우 낮다. 차입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 돈을 많이 빌려줬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위험이 커지면 은행은 대출 이자율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대출 이자율이 결정되는 과정이다. 대출 이자율은 은행이 받는 수익률인데
위험이 높아지면 대출이자도 높아진다. 후순위 저당이다. 자, 제가 아파트를 하나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데요. 이미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뭐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한다면 하나은행은 후순위 저당이 되는 겁니다. 후순위. 그럼 하나은행은 앞에 선순위 국민은행, 신한은행이 먼저 돈을 받아가고 나중에 받아가겠죠. 그럼 후순위가 되면 하나은행은 대출 위험이 높아지니까 이자율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차입자의 신용도 또는 후순위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대출자는 위험을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대출 이자율은 높아진다. 이게 대출 이자율 결정된 논리입니다. 대출 이자율은 두 가지가 있죠. 한번 결정되면 끝까지 가는 게 고정 이자율이고, 그다음에 일정한 조정주기에 따라서 금리를 변동시키자. 이게 변동 이자율입니다. 그러면 이 변동 이자율과 고정 이자율의 차이점을 보는데요. 고정 이자율은 대출 시점에서 한번 10%로 결정되면 시장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자가 높아지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끝까지 10% 가는 겁니다. 근데 변동 이자율 구조는요. 모든 이자율은 기준이 되는 금리가 있습니다. 기준금리에다가요. 기준금리에 플러스 가상금리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는 신한은행이 대출해 줄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입니다. CD금리를 기준금리로 삼을 수 있죠. CD금리는 양도성 예금증서의 금리입니다. 그 다음에 코픽스 금리라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 금리를 우리는 코픽스 금리라고 하는데요. 코픽스 금리는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 건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자금 동원 비용 그래요. 자금 동원 비용. 그렇죠? 그러니까 코픽스 금리는 은행이 돈을 빌려가는 금리고, CD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은 CD 금리나 코픽스 금리를 기준금리로 해서 여기에 자기들의 마진, 이 가상금리가 마진이거든요. 마진. 이 마진을 붙여서 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는 CD를 발행했다, 은행이. CD는 은행이 돈 빌려가는 거죠. 그럼 CD 금리가 3%다. 이 말은 은행이 3%로 돈을 빌려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은행은 돈을 빌려와서 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빌려줄 때 금리가 대출금리란 말이에요. 3%를 기준으로 하고 3%로 빌려와서 3%를 빌려주면 은행은 아무 이익이 없죠. 그래서 은행이 가상금리라고 해서 여기다가 2% 금리를 가상 붙입니다. 그게 은행의 마진이죠. 자, 이게 변동금리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기준이 되는 금리, CD금리나 코픽스 금리는 변동한답니다. 변동. 그럼 이 변동하면, 기준금리가 변동하면 일정한 조정주기에 따라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조정주기에 따라서 금리를 변동시키자. 그게 변동금리입니다. 자, 다시. 고정금리는 한 번 이자율이 결정되면 끝까지 가버리겠다. 10%로 결정됐다. 끝까지 가겠다. 근데 변동금리는 기준이 되는 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한 건데, 기준이 되는 금리 CD금리나 코픽스 금리를 사용하고, 이 CD금리나 코픽스 금리, 즉 기준금리가 변동을 하면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금리를 바꾸는 조정주기라고 그래요. 조정주기에 따라서 금리를 변동시키자. 금리를 변동시킨다. 이런 구조를 갖는 게 변동금리다. 자,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교가 우리 시험에 심시창에 나오는데요. 비교.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를 지금부터 비교할 겁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물가가 상승하죠. 물가가 상승하면 차입자는 고정금리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고정금리를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가 높아질 건데, 고정금리로 가버리면 물가가 높아져도 금리가 안 올라가거든요. 반면에 대출자는 물가가 상승할 때 고정금리로 가면 금리가 안 올라가니까 손해를 보죠. 대출자는 변동금리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차입자와 대출자가 선호하는 금리가 달라지는 거죠. 자, 두 번째, 대출 시점입니다.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고정금리가 더 높습니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다. 고정금리가 높다. 왜 그럴까요? 고정금리는 한번 금리가 결정되면 끝까지 가는 건데요. 고정이자율에서는 앞으로 발생할 위험을 대출자가 다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죠. 자, 세 번째.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중에서 일반적으로 변동금리가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높습니다. 차입자, 채무, 불이행의 위험은 변동금리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없다. 왜? 금리가 앞으로 높아져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이 정도가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자율 이야기가 끝났죠. 그럼 내가 은행 가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갔다.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가는 게 이게 주택소비금융이죠. 그럼 이자율 이야기 끝냈습니다. 그럼 이자율 이야기가 끝나면 그 다음은 우리 뭐 할까요? 예, 그렇죠. 내가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릴 건데 얼마만큼 빌릴 수 있습니까? 그게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계산되고 이제 돈을 유흥자 받았습니다. 그럼 유흥자 받았으면 그 다음 절차는 뭐예요? 갚아야 되죠. 그 갚는 것을 저당 상환 방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갚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저당 상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당 상환 방법을 볼 건데요. 저당 상환 방법,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요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당 상환 방법, 돈 빌리고 갚는 방법이죠. 이 저당 상환 방법에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물론 이 저당 상환 방법은 매기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매기간 원리금 상환 방법인데 여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금균등, 원금균등 분할 상환 방법이 있습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 방법은 자, 잘 들으셔야 하는데요. 매기간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원금은 항상 일정합니다. 원금 항상 일정, 균등하게 갚아나간다. 항상 일정하다. 자, 이런 뜻입니다. 내가 1억을 유흥자 받았습니다. 1억 유흥자 받았는데 10년 동안 갚기로 했습니다. 10년. 그럼 10년 동안 1억을 유흥자 받았다. 매년 갚아나간다. 12월 30일 날 갚아나간다. 근데 원금균등은 10년을 유흥자 받았으면 매기간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갚아나가는데 원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하게 하자. 그러니까 1억 나누기 10을 하겠다. 그럼 1년에 원금 상환액은 1,000만 원씩 하자. 그러니까 원금 상환은 항상 일정이죠. 자, 이자 비용 갑니다. 이자 비용은 남아있는 금액에다가 갚지 못하고 남아있는 금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합니다. 그럼 이자 비용은 점점 감소합니다. 왜? 한 푼이라도 갚아나가니까 이자율 비용은 감소하겠죠. 그러면 이 원금균등 분할 상환 방법에서 가장 포인트, 매기간의 원리금 상환액을 물어봅니다. 원리금 상환액. 매기간의 원리금 상환액으로 갈 겁니다. 이 매기간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상환액 플러스 이자 비용이죠. 근데 원금은 항상 일정한데 이자는 점점 감소하죠.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은 점점 감소한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에서 1번, 2번 모른다 하더라도 3번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에서 매기간의 원금 상환액은 점점 감소한다. 자, 이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이 있는데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 특징 보고하도록 합니다. 자, 원리금. 그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과 다른 방법이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은 매기간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자는 소리죠.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합니다. 상환액은 항상 일정하죠. 항상 일정.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에서 원금 상환액이죠. 원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에서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 이자 비용은 점점 감소합니다. 이자 비용은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이나 점점점점만 다 감소합니다. 점점 감소. 그럼 이자 비용은 점점 감소한다. 점점 감소. 자, 세 번째. 그러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법에서 포인트는 매기간의 원금 상환액입니다. 원금 상환액. 매기간의 원금 상환액 포인트입니다.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법에서는 매기간의 원금 상환액이 포인트고,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법에서는 매기간의 원금 상환액이 포인트입니다. 원금 상환액이요. 예. 원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합니다. 점점 증가합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 될 겁니다.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러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법에서 원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합니다. 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법에서 원금 상환액은요, 이 원리금 상환액에서 이자 비용을 차감하는 겁니다. 근데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해요. 근데 차감하는 이자 비용 감소하죠. 그럼 남아있는 금액, 원리금 상환액에서 이자 비용 빼고 남아있는 금액이 원금 상환액이거든요. 근데 원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한데 차감하는 이자 비용이 점점 감소하면 남아있는 금액은 점점 증가하죠. 자, 이 두 가지 방법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법이 돈을 빨리빨리 갚아 나가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초기에 상환액이 많죠. 그럼 후기에 상환액이 많은 게 원리금 균등입니다. 초기에 많이 갚아 나간다. 후기에 많이 갚아 나간다. 그럼 초기에 많이 갚아 나간 거 원금 균등. 그럼 초기에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원리금 균등. 왜? 조금 갚았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체증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증식은 젊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낮죠. 그래서 대출받고 원리금 상환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요, 초기에 1차 연도에 원리금 상환액이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을 갚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왜? 젊은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낮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조금만 갚아 나가자. 그래서 초기 상환액이 작은 게 체증식입니다. 그래서 체증식은 초기 상환액이 적다. 후기로 갈수록 점점 상환액이 증가하죠. 체증식의 특징. 대출자 위험이 높죠. 대출자 위험을 많이 부담합니다. 왜? 대출자는 돈 빌려주고 초기에 많이 받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초기에 조금만 갚아 나간다. 조금만 회수한다. 대출 위험이 높죠. 대출 위험이 높아지면 대출 이자율은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체증식은 젊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세 가지 방법을 비교할 겁니다. 세 가지 방법 비교하면 초기에 빨리 갚아 나가는 게 원금 균등입니다. 그 다음에 원리금, 그 다음에 체증식이죠. 그러니까 가장 초기에 많이 갚은 거 원금, 가장 조금 갚은 게 체증식. 그럼 반대로 초기에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거, 당연히 체증식이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체증식. 그러니까 초기에 빨리 갚아 나간 거 원금 균등, 원리금, 그 다음에 체증식. 초기에 많이 갚아버린 것은 원금 균등이니까 초기에 많이 남아있는 게 체증식. 그럼 대출 잔액이 많은 것은 체증식, 원리금, 원금 이렇게. 자, 우리 작년에 시험에 출제됐던 것 중에서요,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자 누적액이 가장 많은 거, 그러면 체증식이죠. 왜요? 똑같은 1억을 빌려왔는데 이 원금 균등은 빨리빨리 갚아 나가 버리니까 이자가 조금밖에 안 내죠. 근데 체증식은 초기에 조금만 갚아 나가니까 이자를 많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간 중에서 이자액이 가장 많은 게 체증식. 그다음에 이자가 가장 많다는 소리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원리금 누적이 가장 많은 게 체증식이죠. 다시 세 가지 방법 중 비교하면 초기 상환액이 가장 큰 거 원금, 원리금, 체증식. 초기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거 반대로 체증식, 원리금, 원금. 자, 그러면 총 이자 비용이 가장 많은 거 체증식, 원리금, 원금.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저당 상환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금융론 1부라면요. 자, 금융론 2부에서 자, 중요한 내용 하나만 보고 갈 겁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것도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보시고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니라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라는 게 있는데요.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를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어렵습니다.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입니다. 이를 영어 약자로 우리는 MBS라고 표현합니다. MBS. 자, MBS는 주택담보증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택담보증권,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는 주택저당채권과 유동화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는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주택저당채권을 팔아버리겠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요. 저당시장의 구조를 가볍게 살펴보는데요. 저당시장 구조. 그럼 저당시장의 구조는 차입자가 있고 내가 주택을 사기 위해서 돈 빌리는 사람입니다.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입자가 금융기관 가서 돈 빌리는 거죠. 이 금융기관이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을 지금 대표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주택이 필요한 사람이 주택을 사기 위해서 신한은행 가서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금이 대출금이 신한은행으로부터 나갔겠죠. 그러면 신한은행은 차입자에게 뭘 받아가냐면 주택저당채권이라는 걸 받아가죠. 우리 가서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 뭘 쓰지 않습니까? 증서 쓰죠. 이게 주택저당채권입니다. 그럼 이 주택저당채권의 내용은 신한은행이 두 가지를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돈 안 갚으면 저당권 경매 실행해야 되니까 저당권 가져가고, 그럼 나는 돈 빌렸으면 신한은행에 매월 원리금을 갚아야 됩니다. 원리금 수취권이라고 합니다. 원리금 수취권. 그렇죠? 자, 그런데요. 신한은행이 많은 현금을 차입자들에게 여러 명의 차입자에게 돈 빌려줘버리면 신한은행이 현금이 부족해집니다. 현금 부족해진 것을 유동성 위험에 빠졌다고 그래요. 유동성 위험. 그럼 유동성 위험에 빠지면 은행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신한은행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택저당 채권을 팔아버릴 수 있어요. 신한은행은 차입자에게 현금 빌려줬는데 1억을 빌려주고 나서 1000명에게 1억씩 빌려줬습니다. 1000억이 나갔거든. 그런데 20년 동안 빌려줬으면 이 1000억을 회수하는데 20년 걸리죠.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현금을 일시에 목돈으로 나갔죠. 푼돈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는 게 유동성 위험을 합니다. 그럼 신한은행이 얘를 가지고 있는 주택저당 채권을 얘를 팔아버리죠. 주택저당 채권을 제가 M이라 그러는데요. M을 매각합니다. 사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그래요. 자, 여기는 국민연금, 무슨 보험회사 이런 거죠. 그럼 투자자 돈이 신한은행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현금이. 그러면 신한은행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저당 채권을 팔고 현금을 확보했다. 그럼 유동성 위험이 감소하는 거죠. 유동성 위험이 감소했다. 유동성이 높아졌다는 소리입니다. 의미. 신한은행은 현금을 확보해서 또 빌려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 차입자와 금융기관 이 두 사람 사이의 시장을 제1차 저당 시장이라고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1차 저당 시장에는 제1차 저당 시장은 저당권이 설정되는 거죠.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요? 네. 자, 1차 저당 시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물어봅니다. 저당권이 설정됐다. 1차 저당 시장은 저당권이 설정되고 1차 저당 시장은 다른 말로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라고 하죠.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나요?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요. 이 금융기관과 투자자 이 사이에서 이루어진 시장이 있는데요. 금융기관은 주택저당 채권을 투자자에게 바로 팔 수도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팔 수 있습니다. 여기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인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금은 토지주택공사인데 그런 것처럼 공사입니다. 공기업입니다.
이런 공기업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각하죠. 이렇게 매각.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돈이 금융기관으로 유입됩니다. 그럼 금융기관은 유동성 위험은 떨어지고 유동성은 확보하겠죠. 퇴연금을 확보해서 또 대출해 줄 수 있겠죠.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우리는 중개기관이라고 하고 기관 또는 발행기관이라고 합니다. 발행기관. 자, 왜 중개기관 발행기관을 하냐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서 주택저당 채권을 사왔는데 그걸 투자자에게 이렇게 매각합니다. 매각. 그런데 그냥 매각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드는데요. 그것을 MBS라고 합니다.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MBS가 주택저당 증권이죠. 그러면 투자자 돈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현금이. 그러니까 결국은 금융기관이 주택저당 채권을 파는 게 유동한데 투자자에게 직접 팔 수도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팔 수 있다. 직접 팔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팔든 금융기관이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금융기관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투자자 사이에 이 세 사람 사이의 시장을 제2차 저당시장이라고 합니다. 제2차 저당시장이라고 하고 제2차 저당시장의 역할은요. 저당권이 사고 파는 겁니다. 저당권을 유동하는 거죠. 저당권 유동화.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장은 1차 저당시장이고 저당권을 사고 파는 시장을 2차 저당시장이라고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과 투자자를 연결했다고 해서 중개기관이라고 하고 MBS를 발행했다고 해서 발행기관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당시장의 구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저당시장의 구조를 바탕으로 주택저당 증권의 종류를 공부할 겁니다. MBS 종류. 좀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데요. 자, 중요한 포인트를 나열해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발행했는데요. 제2차 저당시장은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제1차 저당시장은 주택자금 대출시장이고 2차 저당시장은 주택자금이 공급되는 겁니다. 금융기관에. 그래서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급시장. 땅이라고 표현하죠. 자, 이제 MBS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이 MBS는 세 가지로 일단 구별됩니다. MBS는요. 예, 어렵습니다. 지분형 MBS가 있고 채권형 MBS가 있고요. 이 두 개를 결합한 혼합형 MBS가 있답니다. 혼합형 MBS가 있습니다. 그럼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인데요. 지분형 MBS 이름은 MPTS입니다. 이체증권이라고 표현하고요. 혼합형은 MBB입니다. 채권형.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혼합형이라 채권형이죠. 지분형 MBS는 MPTS, 채권형 MBS는 MBB, 혼합형 MBS는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MPTB하고 CMO 이렇게 나눠집니다. CMO는 다계층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있는 거 깊은 내용을 우리 시험에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럼 뭘 물어보냐면, 자,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내용을 할 건데요. 자, 여기 저당권하고 그다음에 원리금 수취권하고 뭐요? 그다음에 조기상환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기상환 위험. 이 세 가지를 누가 부담하는가가 이 부분에선 초점입니다. 그러면 자, 보실 건데요. MPTS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MBS를 발행할 때 투자자에게 이 두 개를 떠넘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MPTS는 저당권을 누가 가지냐? 투자자가 갖는다. 조기상환 위험도 투자자가 부담한다. 원리금 수취권도 투자자가 갖는다. 원리금 수취권 갖는 자가 조기상환 위험 부담합니다. 그러면 투자자가 조기상환 위험 부담합니다.
결론. MPTS는 저당권, 원리금 수취권, 조기상환 위험 의미를 모른다 하더라도 전부 다 투자자가 가지고 있다. MPTS는 전부 다 투자자가 가지고 있다. 자, MBB는요. 이 두 가지를 발행자가 보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MBB는 발행자라고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 발행자. 또 발행자입니다. 또 발행자죠. 그러니까 MBB는 전부 다 발행자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BB가 발발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MPTS하고 MBB는 MPTS 나오면 투자자고 MPTS 무조건 투자자만 나오고 MBB는 발행자만 나온다. 그럼 MPTB는요. MPTB는 저당권은 투자자가 갖고요. 투자자. MPTB는 두 개를 결합한 거거든요. 혼합형이니까 투자자가 갖고 원리금 수취권은 자,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당권은 발행자가 갖고요. 발행자. 여기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갖는 겁니다. 원리금 수취권 갖는 자가 조기상환 이후 부담하죠. 투자자입니다. 그래요? CMO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행자, 투자자, 투자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정리하고 갑니다. 이해 안 되더라도 득점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MPTS 나왔습니다. 전부 다 투자자입니다. MBB는 전부 다 발행자입니다. MBB는요. 근데 MPTB하고 CM은 똑같죠. 발행자, 투자자, 투자자죠. 그래서 이렇게 하죠. 투투투, 발발발, 발투투, 발투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원리금 수취권, 조기상환 위험 순서대로 나열을 하시고요. MPTS 모두 다 투자자, MBB 전부 다 발행자, MPTS하고 CM은 저당권은 발행자, 원리금 수취권, 조기상환 위험 투자자, 발투투 이렇게. 자, 이 정도 내용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시험은 이렇게 출제합니다. MBB는 저당권의 소유권과 이게 저당권이라 하지 않고 저당권의 소유권, 저당 집합물의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저당 집합물의 소유권, 저당 집합물의 소유권. 자, MBB는 저당 집합물의 소유권, 저당권을 투자자가 보유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죠. 발행자가 보유하니까 그런 식으로 출제. MBB는 조기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한다. 틀렸습니다. 발행자가 부담한다. MPTS는 조기상환 위험을 발행자가 부담한다. 틀렸습니다. 투자자가 부담한다. 자, 이 정도까지가 우리 투자 이론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골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투자 이론이 이제 완벽하게 정리되는 건 아니죠. 뭐 이 정도를 여러분이 해주시면 투자 이론에서는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이제 우리 마지막 파트로요. 평가 이론이 남았는데요. 감정 평가 이론은 우리 일부 중요한 부분은 부동산 가격 이론이라 해서 감정 평가 이론은 중요한 부분은 이미 다 정리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파트 감정 평가 이론에서 예, 중요한 부분 다 했는데요. 물론 지금부터 하는 것도 중요성은 있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서 사실적으로는 우리가 득점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주 기본적인 사항, 개념만 우리가 보고 가도록 합니다. 자, 우리 감정평가 이론에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적인 내용을 할 건데요. 크게 보면 감정평가 이론을 나눠 본다면 그러면 이론과 실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학은 모든 게 다 이론과 실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 부동산 평가 이론을 여러분하고 한번 볼 건데요. 자, 감정평가 이론입니다.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게 감정평가론이죠. 근데 감정평가론은 이론 분야하고 실무 분야로 나눠지죠. 그럼 이론 분야는 부동산 가격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죠. 이미 여러분하고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론 분야와 실무 분야가 있는데
실무 분야는 감정평가 3방식입니다. 세 가지 방식입니다. 3방식. 이론 분야는 우리가 감정평가의 분류 배웠습니다.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개별평가 이런 거 했었죠. 가격이론 배웠습니다. 가치 발생요인, 가치 형성요인, 그렇죠? 가격 제원칙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가격 제원칙에서 우리 변동의 원칙, 예측의 원칙 이런 말들 배웠을 겁니다. 적합의 원칙,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 그 다음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라는 걸 배웠죠.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을 판정하고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개별 분석은 그 부동산 자체를 분석해서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고 구체적 가격을 판정한다. 이런 것들이 감정평가 이론에서 이론 분야입니다. 감정평가에서요. 자, 가격 이론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가격 재원칙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득점하셔야 되고, 이 실무 분야는 득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세 가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실무 분야 세 가지 방식의 이제 큰 틀만 정리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평가 이론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는데요. 자, 감정평가 3방식. 물론 여기 가격 공시 제도도 있습니다. 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있죠. 가격 공시제도. 가격 공시제도는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 표준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3방식이요. 자, 이러한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 감정평가할 때 방식이 있다. 그래서요, 비용성의 사고라는 게 있는데요. 비용성의 사고에서 원가 방식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원가 방식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가격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격, 가액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우리는 원가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요. 부동산의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를 적산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원가법으로 가격 구했다. 원가법은 제조도랑 원가 마이너스 어떤 물건의 제조도랑 원가를 구하고 그 제조도랑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차감했습니다. 누계액. 그렇게 해서 가격 구했는데 이름을 적산가격을 합니다. 자, 원가 방식이고요. 시장성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용성의 사고는 이 부동산 만들 때 얼마 들어가느냐? 비용이 10억 들어간다. 그러면 가격도 10억쯤 하자. 그게 원가 방식입니다. 비용성의 사고죠. 시장성의 사고는 이거 시장에서 10억에 거래된다면 가격도 10억 정도 하자. 그래서 시장성이라고 하고, 시장성의 사고에서 만들어진 방식이 비교 방식입니다. 비교 방식은 다시 두 개로 나눠주죠. 가격 구하는 것을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은 이 부동산을 평가할 때 이 부동산과 유사한 거래 사례가 있다면 그 거래 사례와 비교하겠다. 그래서 가격 구하겠다. 그러니까 거래 사례 가격에 사정 보정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라고 하고, 지역 요인 비교하고, 개별 요인 비교하고, 그 다음에 면적 비교해서 가격 구하는데 이런 가격을 비중 가격을 한다. 그러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은 비중 가격 구하는 것이다. 자, 비교 방식에서 임대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비교법이라고 부른다. 자, 이제는요, 수익성이라는 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에 접근하는 방식이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가격 삼면성이라고 합니다. 가격 삼면성. 가격 삼면성,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이 세 가지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에 의해서 방식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비용성이 원가 방식, 시장성은 비교 방식, 수익성의 사고에서 수익 방식이 만들어졌다. 그 수익 방식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진다. 가격 구하는 거, 수익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거, 수익 분석법입니다. 그러면 수익환원법은 뭔데요? 수익환원법은
이 부동산을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한다. 그럼 저 부동산에 순수익이 있을 것이다. 순수익을 한원이율로 나누었다. 그래서 가격 구했다. 이게 수익환원법인데, 이 수익환원법으로 구한 가격을 우리는 수익가격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수익가격. 그죠? 예. 이게 감정평가 3방식, 3가지 방식과 6가지 방법, 6방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틀을 여러분이 정리해 주셔야 되고, 가격 구하는 방법 3가지가 있다는 거.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시험에 출제하는 것은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얘를 출제하는데 계산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죄송스럽게도 이 부분은 계산 문제 풀기가 여러분들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이 틀은 아셔야 되고, 임료를 구하는 방법은 공식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출제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OX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을 구하는 방법에 원가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이 있다. 틀린 말이죠. 가격 구하는 것은 원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과 수익환원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요. 이렇게 해서 큰 틀을 보시고,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조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큰 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는데, 평가 이론은 여기 우리 이미 했던 거 이 세 파트에서 여러분이 다 맞추셔야 되고, 이 파트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게 큰 틀은 일단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원가법은 제조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차감하는 것을 우리는 감가수정이라고 한다. 감가수정. 감가수정이라고 표현한다. 그럼 원가법은 제조원가는 기준 시점에서 다시 만든다. 기준 시점에서 다시 만들 때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은 일정 기간 흘러가면 감가되는데, 그것을 10년간 감가된 것을 누계해서 1년의 감가액이 1,000만 원이라면 10년 동안 1억 감가됐다. 그럼 제조원가가 10억인데 감가 누계액이 1억이라면 그러면 10억에서 1억 빼서 9억을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자. 그게 원가법이고 적산가격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OX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시험에 출제되면 여러분 힘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조도나 원가에 감가 수정하여 비중 가격을 산정했다라고 출제합니다. 다시 제조도나 원가에 감가 수정하여 비중 가격을 산정했다. 그러면 틀린 말이죠. 제조도나 원가에 감가 수정하여 적산 가격을 산정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요.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 나오면 맞추시고,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하셔야지 이걸 전부 다 계산 문제 풀기는 곤란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 파트로요. 여러분하고 부동산의 결혼 마지막 파트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가볍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토지 가격 공시하고 주택 가격 공시하는데, 그런데 패턴이 똑같습니다. 토지 가격 공시를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 가격 공시도 자동적으로 따라올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토지 가격을 공시합니다. 토지 가격 공시. 얘를 공시지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럼 토지 가격 공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그다음에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요. 예. 자, 여기가 서울 마포구입니다. 마포구라는 지역입니다. 그럼 마포구에 엄청나게 많은 토지들이 있겠죠. 여러 필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토지는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다 다르죠. 근데요, 국가는 행정 목적상 마포구라는 이런 지역에 토지가 있으면 그 지역에 가장 표준적인 토지를 선정합니다. 그럼 이 토지가 표준적인 토지다. 이것을 표준지라고 합니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를 선정하고 이 표준지의 가격을 공시하는 것을 표준지 공시가라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 표준적인 토지를 선정하고 그 토지를 표준지라고 하고 그 토지의 가격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그럼 표준지가 아닌 토지들은
이 나머지 토지들은 전부 다 개별 토지라고 합니다. 개별 토지죠. 개별 토지. 이 개별 토지, 이 가격 공시에다 개별 공시가입니다. 어느 지역의 표준지적인 토지 표준지 선정하고 가격 공시에다 표준지 공시가. 나머지 개별 토지 가격 공시에다 개별 공시가. 그렇죠? 자, 그러면 공시권자. 누가 공시하는가? 표준지 공시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합니다. 개별 공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군수구청장. 어떠한 경우도 개별 공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험 지문에 무슨 이유를 들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별 공시가를 공시했다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공시권자, 표준지 공시가 국토교통부 장관, 개별 공시가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면 이 마포구에 있는 표준지 공시가는요, 국장이. 나머지 토지들은요, 토지가격 개별 공시가인데 누가? 마포구청장이. 이렇게요. 그럼 여기가 마포구가 아니라 무슨 군이라고 해볼까요? 뭐 충청남도 예산군이라고 합시다. 그럼 예산군수가 예산군의 개별 토지 가격 공시한다. 자, 공시기준일입니다. 공시기준일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공시하냐? 원칙 전부 다 매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가는 표준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한 단위 면적당 가격. 개별 공시가는 1월 1일 날 원칙입니다. 원칙. 예외도 있을 겁니다. 원칙은 1월 1일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한다. 공시일은 언제까지 공시하냐? 표준지 공시가는 매년 2월 말까지 공시합니다. 매년 2월 말까지. 개별 공시가는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합니다. 31일 날 공시하는 게 아니라 매년 5월 31일 날까지 공시한다. 자, 이제요. 우리 주택가격 공시합니다. 주택가격 공시. 주택가격 공시는 주택은 두 개로 나눠봅니다. 자, 단독주택과 그다음에 공동주택으로 나눠집니다. 단독주택은 다시 두 개로 나눌 겁니다. 단독주택은 그 지역에 표준이 되는 주택이 있는데요. 그것을 표준주택이라고 합니다. 표준주택 가격 누가 공시할 것 같습니까? 예, 국장입니다. 자, 그다음에 표준주택이 아니면 개별주택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합니다. 구청장이. 자, 공동주택 가격은 나누지 않습니다. 자, 주의할 것. 여기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나눠서 공시한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나누지 않는다. 나누지 않고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자, 주의. 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동산의 결혼 여러분하고 만나는 시간이 끝나갑니다. 예. 공동주택 가격은 단독주택처럼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죠.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죠. 약 900만 호의 공동주택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 공동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파트가 다 똑같이 생겼는데 무슨 표준주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은 나누지 않고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나누지 않고 공동주택은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합니다.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전수조사. 자, 그럼 시험지문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을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나누어서 공시한다라고 출제합니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을 가격을 공시하는데 나누지 않는다. 공시기준일 전부 다 1월 1일입니다. 원칙입니다. 1월 1일. 자, 그러면 표준주택 공시일은 표준주택은 매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개별주택은 매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공동주택도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렇게요. 예. 자, 이게 우리 주택가격과 토지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 공시의 큰 틀인데요.
이제 공시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공시하는 이유. 근데 공시권자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공시권자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 개별이 들어가면 이게 개별 공시지가, 그다음에 개별 주택 가격, 개별이 들어가면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개별이 안 들어가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표준지 공시가 개별 안 들어갔죠? 국장. 표준주택 가격 국장. 공동주택 가격 개별 안 들어갔죠? 국장.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요. 이의 신청할 겁니다. 이의 신청 여부. 이의 신청할 수 있는가? 즉 여러분의 토지가 표준지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했는데 이의 있다. 이의 신청할 수 있는가? 전부 다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누구에게요? 공시권자에게 이의 신청합니다. 공시권자에게. 공시권자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 잘 속이는데요. 이의 신청은 공시권자에게 할 수 있는데 이의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공시일로부터, 즉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표준지 공시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권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공시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했는데요. 기각당했습니다. 기각, 이의 신청, 이의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자, 기각당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예,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 가능. 자, 이번에는요. 이의 신청을 하면 그러면 공시권자가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의 신청 결과 통보. 자, 중요합니다. 제가요. 표준지 공시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했습니다.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의 없다고 통보할 수도 있고, 그럼 이의 없다고 기각하면 저는 행정소송할 수 있고,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가 이의 신청했는데 그 이의를 받아들이면 다시 공시합니다. 다시 평가해서요. 표준지 공시가에 대해서 내가 이의 신청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받아들였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시 평가해서 공시합니다. 근데 이의를 기각하면 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여기 이의 신청에 대해서 통보해 주는데요. 공시권자는 이의 신청 받은 사람이죠. 공시권자는 이의 신청 받은 날로부터 아니라 이의 신청 만료일로부터, 이의 신청 만료일입니다.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입니다.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자, 포인트 잡고 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즉 공시권자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이 아니라 이의 신청 만료일입니다. 이의 신청 받은 날이라고 하면 틀려요. 이의 신청 만료일입니다.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그 다음에 이의 신청에서 포인트.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여기서를 공시 기준일로부터 한 30일 이내 그래요. 공시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공시일로부터. 자, 이 정도가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여기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한 목적은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입니다. 토지에 대한 세금, 토지의 재산세 부과할 때 개별 공시지가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에 대해서 세금 부과한다. 개별 주택 가격을 가지고 공시합니다. 세금을 계산합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세금을 부과하고 싶다. 공동주택 가격 가지고 아파트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내용이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까지 맞춤으로써 감정평가 이론은 이 앞에 했던 내용, 이론 분야를 정리하고 실무 분야에서 3방식의 기본적인 틀을 잡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도 우리 시험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이제 평가 이론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학 개론,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법과 부동산학 개론 중에서요. 부동산학 개론에서 큰 나무를 여러분과 제가 큰 나무를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여러분하고 제가 했던 이야기들,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했던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는 책 통해서 이론 정립하시고 문제 풀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60점 이상을 득점할 걸로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고 나는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합격할까 말까 이런 불안감이 있으면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합격할 수 있다, 자신감, 이것만 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공부에 임해 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목적했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거로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모두 다 합격을 여러분 제가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수업을 다 마치도록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